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우리 축구대표팀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긴급 개입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여전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비닐하우스와 가정집 건물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는 논두렁에 불이 나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쓴 우리 선수들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만 같았던 16강 진출 확정의 기쁨을 뒤로하고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에 섰습니다. 달콤했던 하루 휴식 덕분인지 선수단 전체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원정에 와서 16강 올라간 상황이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면서 예선 3경기를 했고 저희가 그곳에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넣으며 16강 진출에 영웅이 된 황희찬은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브라질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전에 뛰지 못했던 김민재는 홀로 자전거를 타며 부상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FIFA 랭킹 1위 브라질이 자랑하는 호화 공격진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 하피냐 등을 막아내려면 김민재의 빠른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Lutar até ao limite das nossas forças, como temos feito até aqui. Creio que já o provámos que somos uma equipa que sabe competir, que não desiste, que gosta de jogar, que tem deixado uma boa imagem. E esse é o desafio para amanhã também. 월드컵 6번째 우승을 노리는 세계 최강 브라질도 공식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조별 예선에 결장했던 네이마르의 상태에 큰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이마르는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16강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스와 텔레스 등 주축 멤버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백업 멤버들도 화려한 이름값을 자랑합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선수들은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브라질과 벌이는 16강전, 벤투호의 카타르 대회 4번째 경기지만 첫 야간 경기입니다. 경기장도 3경기를 내리치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아닌 974 스타디움이어서 경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스타디움 974는 재활용 컨테이너를 레고처럼 끼워 건설한 조립식 경기장입니다. 카타르의 국제전화 국가 번호이기도 한
974개의 컨테이너가 사용됐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해체돼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랍컵 대회 5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6경기를 치렀고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It is fantastic, environmental friendly, sustainability program of FIFA, fantastic, full support to that. Because it's a really good idea to recycle all containers, and I hope for the next World Cup, countries will take the same idea. 8개 경기장 가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지만 바닷가에 지어져 경기가 열리는 밤 10시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잔디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브라질이 2차전 스위스전에서 한 번 뛰어본 반면 우리 대표팀에겐 낯선 경기장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오후 4시와 6시에만 경기를 해온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치르는 첫 야간 경기이기도 합니다. 휴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포기한 대표팀으로선 경기 당일 처음 보게 될 경기장 안팎의 환경이 낯설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장을 가봤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경기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휴식 뒤에 치르게 될 세계 최강과의 부담스러운 한판 승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변수까지 더해졌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꾸는 태극전사들에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울시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 내일 새벽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예정된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오늘 통보합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16강 브라질전 경기 4시간 전인 내일 새벽 0시부터 광화문 거리 응원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붉은 악마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한 뒤 경기 하루 전인 오늘 사용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3번의 거리 응원이 무사히 열린 것을 고려하면 이번 16강전에서도 붉은 악마가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피해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11일째인 일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마주 앉아 정상 운행을 방해, 위협, 보복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복귀하는 운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손짓했습니다.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체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준비해 국민보호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를 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24시간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업무 개시 명령 거부, 교사자 전원 사법 처리, 폭행, 협박 행위는 현행범 체포 등 강경 대응 계획을 조목조목 발표했습니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는 마쳤다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휘발유 운송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계속 늘고 있고 급히 구한다고 해도 하루치 물량만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휘발유 판매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주유기에 붙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주유소들은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유조차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조차를 어렵사리 찾아내도 원하는 만큼 물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조차 한 대를 꽉 채운 2만 4천 리터를 모두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주유소와 물량을 나눠야 해 절반만 저장 탱크에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몰리면 하루 정도면 소진되는 양입니다. 좀 전에 이제 다른 주유소를 갔었는데 거기서 기름을 주유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와서 지금 주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차나 배달 오토바이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기름 부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당황스럽죠. 기름 떨어지고 그러면은 가지 못하니까. 저도 화물차를 하지만서도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진 석유 화학 제품 물량은 지금까지 78만여 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가 되던 지난달 26일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승합차를 타고 벌인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직접 쇠구슬을 쏜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삼거리 근처 도로. 맞은편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지나갈 때 트레일러에서 충격음이 납니다. 쇠구슬에 앞유리가 깨진 건데 운전자는 파편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3분쯤 뒤 근처 도로에서도 맞은편 차선에 같은 승합차가 나타나고 트레일러 안개등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경찰은 맞은편 승합차가 화물연대 김해지부 차량으로 확인됐고 조합원인 A씨가 새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중인 선전용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편 화물차를 향해서 새 총을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처 CCTV에는 A씨가 인도에서 2차례 도로를 향해 새 총을 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경찰이 승합차와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쇠구슬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 차례 새 총을 쏜 사실은 시인했지만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승합차에 탔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도를 넘지 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된 서훈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면서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인데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합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을 그대로 옮겨 책임 회피를 위한 과잉 반응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여야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쟁점이 여전한 데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논란까지 겹치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예산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나란히 사과했습니다. 예산이 처리되질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들 볼 낯이 없다며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각오지만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게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만 해도 갈 길이 바쁜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맞물리며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취소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 제시도와 함께 탄핵소추 카드도 버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야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있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책협의체는 오늘까지 협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경찰 4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셈인데요.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신병 확보 대상이 된 경찰 간부 4명이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헬로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인력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엔 부적절한 현장 지휘와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보고를 늦게 받아 대응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기동대를 요청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참사 발생 상황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경찰 간부와 혐의가 소명됐고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수본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신문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휴일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추가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구조활동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구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전 서장 등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특수본의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물론 수사 동력을 잃으면서 윗선 등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밤사이 비닐하우스와 가정집 건물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는 논두렁에 불이 나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소실됐고 인근 창고와 마을회관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길에 화장품 창고가 무너져 내리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건물 3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의 산자락에 불이 나 산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은 산림과 논 일부를 태우고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강원 동해안 일대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A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에는 50대 남성 B씨가 A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씨는 A씨가 골목길에 고양이 먹이를 둬 길고양이들이 꼬인다며 5분 가까이 폭행을 이어갔고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면서 겨우 멈췄습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해 보살피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내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딴 금리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내수와 투자마저 약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역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소비와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수출이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겁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 폭의 무역 적자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앞으로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2.25%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자본비 조달 비용 상승 얘기도 나와가지고 증가세 지속 여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도 변수입니다. 산업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경기에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항만에 수출 화물이 반출입되는 것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 국내 경제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 역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양 완판을 자랑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매수세가 붙지 않으며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7호선 천왕역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50여 가구가 분양되지 않자 계약자들에게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베란다 확장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캐시백을 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계약하게 되면. 강북구 수유동 한 아파트는 이미 완공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나자 분양 대금을 15% 가까이 할인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7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달에 비해 20.4% 늘었고 지난해 말 54가구에 비하면 1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매매 시장도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감소했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555건으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에 불과합니다. 거래 절벽이 오래 지속되고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사 부도 사태까지 부동산 위기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나란히 70선이 무너지며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겨울철 불청객이 된 지 오랜데요. 올겨울에는 일찍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파 속도도 빠르고 또 바이러스도 유난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에도 벌써 전국적으로 30건이 넘게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리 사육 단지입니다. 농장 입구는 길이 막혔고 축사는 이미 텅 비었습니다. 모두 9개 동에서 유경 오리 2만여 마리를 기르던 이 농장은 전남에서 7번째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한평 등 가금 농장 3곳에서 추가로 H5형 AI가 나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낮은 쪽에 다 이렇게 오염이 됐지 않나 싶어요. 바람, 전진 전파. 저도 걸려갖고 역학을 했는데 경로를 못 찾고 저 같은 경우도 방역 준수가 워낙 잘 돼 있어 잘 지켜갖고 그런 게 하나도 걸린 게 없대요. 개별 축사에서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도 속절없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나주와 영암, 무안 경계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산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많이 날아듭니다. 검역당국의 조사 결과 올해 철새 감염률은 예년보다 13%포인트 높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에서 나온 지 4, 5일 만에 농가에 전염이 되는 것 보면 AI가 지금 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는 최고인 3에 가까운 2.97 그리고 벌써 7단계 변이까지 나온 것으로 검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예년보다 병원성이나 전파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자 방역을 5배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역에 보통 10km 방역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km까지 좀 확대를 했어요. 출하를 또 이제 보통은 오리 같은 경우는 한 3일 단계 정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바이러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과거는 500m만 살펴보는 했어요. 현재는 1km까지도 한데 때는 12월은 한 2km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농식품 보고 조율 중에 있고. 올해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모두 30여 건.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이번 달에 최고조에 이른 뒤
다음 달 초중순이나 돼야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4일 정례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기술위원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리에 유럽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기 위해 EU의 국가 보조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Ye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should make us reflect on how we can improve our state aid framework and adapt it to a new global environment.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녹색 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주된 안건이 될 미 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EU 무역기술위원회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EU 측에서는 발디스 돈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고의적 사기는 아니었다며 계열사 간 거액이 거래된 경위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가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송금됐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서로 대체가 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1달러 지폐와 같은 것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계열사인 알라메다 경영에서 물러났고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가 알라메다 지분의 90%를 소유한 최대 주주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백지 시위에 중국 당국은 빠르게 방역 빗장을 풀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점인 전 주석에 대한 검은 추모 물결 속에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옹호하는 흑지 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로 코로나에 반발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상하이 시민들. 공산당! 시진핑! 불과 며칠 뒤 검은색 추모 인파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운구되는 고 장점인 전 주석을 배웅하는 길입니다. 오는 6일 추도 대회에선 14억 중국 전체 인구가 동시에 3분간 묵념할 계획입니다. 추모 분위기를 띄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将化悲痛为力量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과거 두 차례 천안문 사태처럼 추모 집회를 계기로 백지 시위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흐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조직력도 대안 세력도 없다는 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백지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방역 고삐부터 확 풀어 불만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제로 코로나 폐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백지에 맞서는 이른바 흑지 운동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돈을 풀어 백지 시위를 부추겼다는 흑색 선전까지 힘을 보탭니다. 就是贴一张这个500块，举牌牌500。 과거 홍콩 시위 때처럼 내부 반발에 외세 개입 딱지를 붙인 당국의 애국주의 호소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我们希望他们首先关心一下本国人民的呼声，而不是对别国指手画脚. 그러는 사이 휴대전화 불심 검문 등 시위대 색출 작업과 체포 작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2도가량 낮아 몹시 추운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과 화천, 산간 지역은 한파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5도, 대관령 영하 10.1도, 광주는 영하 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여전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과 안동 4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긴급 개입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우리 축구대표팀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휴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관계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화물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등의 업종에서 즉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전후로 정부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탄압만 지속해 유감이라며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주노총과 노조에 보낸 지난 2일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ILO는 서한에서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긴급 개입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ILO가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의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뒤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에 회람하면 절차가 끝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며 ILO의 공문 발송을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 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요구해온 노동자 지위를 정부가 드디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정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곧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화물기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던 노동자성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근로자여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다만 그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때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단체 행동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닌 분명한 사업자입니다. 다른 기사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지 조사에 나선 건데 제시된 근거 조항의 주어는 모두 사업자입니다. 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사업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법적으론 사업자지만 업무 성격은 노동자에 가까운 특수 형태 종사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정부는 입맛대로 골라서 어쩔 때는 노동자성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자 단체다, 자영업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정부가 편한 대로 화물 노동자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정부가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88곳으로 늘었습니다. 유가정보 플랫폼 오피넷을 보면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0곳, 인천이 4곳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서 충청과 강원 지역까지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과 함께 지난달 26일 아침 7시 10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 신항 삼거리 근처 도로를 지나가다 마주오던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앞유리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1km쯤 떨어진 곳에서도 쇠구슬을 날려 화물차 안개등이 부서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에 A씨와 함께 탄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루 휴식을 마친 벤투호,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막바지 훈련으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대표팀은 브라질과 경기에서도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종아리 부상 중인 김민재를 제외하고 포르투갈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황희찬 등 선수 전원이 훈련을 소화하며 브라질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전을 앞두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뛸 의지가 있는 팀이라며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 Brasil tem grandes possibilidades de nos ganhar. Nós teremos menos, mas num jogo teremos mais do que num campeonato. E é esgotá-las. É esgotá-las. Amanhã dá-nos igual a nós nada teremos a perder, nada, absolutamente nada, só a ganha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faze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manter é deixar a imagem de uma equipa que quer jogar, que quer competir, que quer lutar até ao final, e isso eu não tenho dúvidas que eles o vão fazer. Por isso, a partir daí, tudo será ganho para nós. Tudo. 브라질 간판 네이마르가 훈련장에 복귀했습니다. 부상 부위인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는데요. 밝은 표정의 네이마르는 기분이 좋다면서 16강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르비아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네이마르. 눈물을 흘리고 2, 3차전을 결장한 브라질의 슈퍼스타가 훈련장에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몸을 푼 뒤 오른발 슈팅까지 선보입니다.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SNS에는 기분이 좋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브라질 팀 닥터는 네이마르가 16강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스와 텔리스는 부상으로 월드컵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 대표팀의 몸값은 무려 1조 5천억 원. 잉글랜드에 이어 월드컵 참가국 중 2위로 태극전사 몸값의 7배에 달합니다. 미국의 데이터 업체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꺾고 8강에 갈 확률은 23%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적을 써내려가며 16강 진출을 이룬 태극전사들.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6일 새벽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찰 간부 4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검찰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선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오는 10일과 11일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인 만큼 검찰은 9일쯤 정 실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교사와 사후수뢰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인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세금 등을 뺀 428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물증을 제시할 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일당도 재판에서 연일 정 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직접 정 실장 자택에 가서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고, 남욱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한테 빌린 22억 5천만 원 중 최소 4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거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준 분양대행업자가 작성한 내용 증명인데 대여금 42억여 원이 선거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등에게 건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도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속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이어 최근엔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며 불법 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려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제발 도는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굳은 논평을 통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과민 반응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거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뿐 아니라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 설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거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때 아닌 독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시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말고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할 때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왜 민노총에 이렇게 하청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려고 그럽니까?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과방위의 방송법, 국토위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기재위의 민영화 방지법 등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저희들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 3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임위 곳곳에서는 연일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불법을 갖다 법으로 하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법안 심사를 넘긴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부쩍 오른 물가에 양 많고 저렴한 대용량 생필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에도 돈을 아끼는 불황형 소비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쇼핑카트에 세 식구가 먹을 저녁거리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40대 부부는 고물가 부담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점심 가격이 8,000원 이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아무래도 집에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사치품 소비는 줄이고 생필품조차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불황형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고형 매장에선 샴푸와 화장지 등 생활용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채소류나 1인 가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보단 저렴한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겁니다. 많이 샀을 때 그걸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그냥 작은 거를 살 때도 있어요. 이처럼 경기가 꽁꽁 얼어붙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훈훈한 겨울을 책임지는 연탄 창고입니다. 고물가 여파로 후원이 줄면서 이렇게 창고가 텅 빈 날이 늘었습니다. 날이 추운 이맘때면 그래도 연탄 20만 장은 들어왔는데 올해는 아직 8만 장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후원자들도 생활에 매우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또 연탄 후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탄이 없어 막막하다며 후원단체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는 어디서 빌려 뛸 데가 없어. 정말로 안 주면 어디서 비싸도 얻어서 샀대야지. 겨울에는 추워서 그냥 못 살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소비 심리까지 안팎으로 추운 계절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치킨집 등 가맹점 10곳 가운데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2,000여 개 가맹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57%였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는 16%로 이 가운데 84%는 이를 거부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 제도 개선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과 한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가을 이후 가금 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남 한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중수본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닭 약 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4일 벨기에 브리헤 유럽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 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종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러시아가 당초 전쟁 개시 열흘 만에 제압작전을 마치려던 계획이었는데 물거품이 돼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말 한밤중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주택가가 불에 탑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로 주택가가 크게 파괴되면서 주민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На постель посыпались эти осколки какие-то. Ну что-то, упало, короче. 전쟁 10개월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밀려 초기 점령한 땅 중 절반 이상을 잃은 상황. 러시아군은 지난달 헤르손 서쪽에서 철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남부 자포리자 주에서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는 러시아의 전쟁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전쟁 개시 열흘 만에 제압작전을 마치고 지난 8월까지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병합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은 향후 몇 달간은 겨울인데다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와 탄약, 군수품 부족 등이 겹쳐 전쟁의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Refit, resupply, in a sense, reconstitute so that they're kind of prepared for that counteroffensive. But we actually have a fair amount of skepticism as to whether or not the Russians will be in fact prepared to do that. 개전 초 거의 매일 퍼붓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지금은 간헐적이고 특히 고정밀 미사일이 대부분 소모된 영향 등으로 구형 미사일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Ці речові докази будуть належними доказами саме у Міжнародному кримінальному суді. Ми очікуємо створення трибуналу.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론이 서방에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종전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 컴퓨터 개발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지금의 금융, 군사,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디지털 핵무기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외곽의 이좌ang 경제기술개발구, 중국의 IT 공룡 바이두의 양자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뜻하는 첸스란 이름의 양자 컴퓨터가 가동 중입니다. 它有一个有规律的声音，其实就是冰箱在制冷的时候，它就有这样一个声音。 어른 키보다 큰 원통 안에는 양자 연산을 가능케 하는 마이너스 273도 이하 극조원 설비로 채워놨습니다. 그 핵심인 손톱 크기만한 칩 안에서 디지털 암호해독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수만 년 걸리는 계산을 초단위로 끊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9년 구글이 이른바 양자 우위를 입증했을 땐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 금융과 군사 보안 체계를 무너뜨릴 사이버 핵무기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사활을 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100억 달러를 투입해 안후이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과학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坚决打赢关键核心技术攻坚战，加快实施一批具有战略性、全局性、前瞻性的国家重大科技项目。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AI와 양자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차단벽을 촘촘히 쌓고 있습니다. We're at an inflection point in world history where the changes are going to take place in the next 10 are going to fundamentally alter the way in which we look at the world and our place in the world. 과거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기술 냉전처럼 미래의 판도를 바꿀 총성 없는 양자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이튿날 미군이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실사격 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군산기지는 다른 군사시설과 함께 통보 즉시 항공기를 신속하게 보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은 지난달 30일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이튿날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켜온 중국 당국의 이른바 해외 경찰서가 48개 추가로 파악됐다고 CNN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를 인용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해외 53개국 이상의 해외 경찰서 102개 이상을 만들었고 주재국 위치에 따라 4개 권역별 네트워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중국이 비밀 해외 경찰서 54곳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번에 새로 낸 보고서에서 48개 시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해외 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16강전이 열리는 내일 새벽에도 거리 응원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 오늘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붉은 악마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경기 하루 전인 오늘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는 오늘 예산안을 합의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공공임대 주택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의무엔 수언 푹 국가주석이 어제 방한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푹 주석과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 오후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와 안보, 경제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를 부각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외부 일정을 꺼내들며 공세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모두 탔고 인근에 있던 화장품 창고와 마을회관 건물도 일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품 창고가 무너지면서 굴삭기로 들어올리며 불을 끄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추자도에 있는 3층짜리 건물 꼭대기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야산에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5헥타르와 근처 논 일부가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강원도 산불대책본부와 소방당국은 인근 논두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해발 1,300m 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인데요. 산림보건과 관광시설 개발을 놓고 벌인 갈등 끝에 케이블카 한시적 운영으로 결론이 났고 내년 초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 곤돌라 대신 케이블카가 줄줄이 올라갑니다. 아찔한 경사면을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정상.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20여 분 만에 해발 1,300m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백두대간의 빼어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가리왕산은 복원과 개발을 놓고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산림보건은 하되 곤돌라는 2024년 말까지 케이블카로 운영해본 뒤 철거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케이블카 운영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리왕산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풍경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복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지역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엄격히 관리되는 곳과 이어져 있어 무분별한 관광객 유입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키 슬로프 공사 후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산사태가 끊이지 않아 안전 또한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그대로 관광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태복원이나 복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죠. 정성군은 내년 1월 1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추가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식 개장 뒤에는 해맞이 해넘이 행사를 열고 주변 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도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아 몹시 춥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의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과 화천, 산간 지역은 한파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5도, 대관령 영하 10.1도, 광주는 영하 0.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오늘 전국의 감기 가능 지수가 경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